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그동안 화력조선 시리즈로 조선시대의 다양한 화약무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지요. 그렇지만은 직접 유물들을 보시고 사료들을 보시는 우리 학예사 선생님들께서는 아직도 할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 중요한데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나,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학예사 분들을 여기 직접 모시고 한번 정말 원없이 후련하게 조선시대 화약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름 백발토론인데요. 제 옆에 이렇게 학예사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 화력조선 시리즈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홍경래에 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다가 정주성 전투였나요? 그거 이렇게 약간 영화처럼 만들어 놓은 편, 그거 보면서 이런 게 있나 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보기 시작했었는데요. 보니까 그 어떤 그 시청자들의 반응, 조회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어떤 역사, 어떤 전시의 흐름, 박물관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무슨 화력조선 이전과 이후로는 아니지 않겠느냐. 가끔가다 전화해서 좀 뭔가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되게 위에다가 할 말 없어지게 너희들 왜 이런 거 만들었냐고,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다. 그것도 영상 소재도 보통 뭔가 그런 영상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약간 공익적인 거, 우리의 위인들 중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잠깐 이렇게 짧게 캠페인처럼 보여주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 정도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조총 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영상을 대거 내보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이런 조선시대의 총, 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이제 책 같은 거나 뭐 이런 어떤 도면으로 된 거 이런 걸 좀 누가 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면 항상 이제 들려오는 반응이, 아니 지금 21세기 요즘 시대에 더군다나 한국에서 대체 우리나라에서 그거 몇 명이나 보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조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내보내니까 조회수 30만 막 이렇게 나오고, 웬만한 무슨 주식 방송에서 뭐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는 것보다 조회수 더 나왔어요. 도대체 이걸 보면서 도대체 한국인들이란 어떤 종족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누가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기획안을 올렸고 그때 반응이 어땠을지 이런 거 참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그 계기는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박물관이 문을 닫죠. 사실 박물관이 문을 닫는다는 자체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며, 뭐 우리는 앞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갑자기 문을 닫은 상태에서 좀 어려웠죠.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국가시책처럼 이제 온라인 영상을 좀 만들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진주박물관만 만든 게 아니라 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전국의 소속관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진주박물관에는 우리 학예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당시에 영상을 만들면 재밌을 법한 그런 소스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형 화약무기라고 하는 책을 또 발간해서 그게 또 대중적으로 좀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관련 기관이라든지 학계 연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전화해서 좀 책을 한 권 받으면 될 수 없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좀 정반대로 그냥 내가 어디 사는 누군데 이 책 좀 받아볼 수 없겠냐, 뭐 이런 식의 문의가 뭐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박물관을 꽤 길게 근무했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건 분명히 다른 그 박물관의 컨텐츠에 비해서 매니아층이 깊다라는 걸 이제 그때 좀 깨닫게 됐고요. 사실은 우리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때 막 다들 외부 활동 좀 힘들어지면서 뭐 OTT 이런 게 엄청나게 잘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비슷한 흐름으로 뭐 새로운 계기가 좀 뚫린 거군요. 약간 뭔가 OTT 대신 약간 총-TT 이런 느낌으로 좀. 관장님께서 이거 화약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나? 포병 출신인가?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관장님이나 약간 윗분들 반응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잘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봉투에 뭐 담아가지고 이거 가지시게 하면 꽂아주신다거나, 아니 뭐 성과급에 영 하나 더 붙여 뭐 이렇게 해주신다거나 뭐 이렇게 해주셨나요? 뭐 제가 공직 생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어쨌든 간에 좀 시즌 1 시작했었을 때는 좀 관심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시즌 2부터는 좀 이제 궤도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되게 좀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셨던 것 같은데 관장님이 재밌어 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한 댓글이 상당히 많았다. 갑자기 관장님을 문화의 청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만한 댓글이 있었을 때 여기서 다신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좀 즐거워하실 만한 그런 댓글들이 있었고 또 특이했던 거는 좀 이 화약무기 이런 거 많이 다루다 보니까 관장님도 되게 우락부락하고 상남자, 불꽃남자 스타일일 것 같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네. 저희 관장님이 또 직접 출연하신 영상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김훈 작가님이랑 대담을 하셨는데 그쵸, 맞아요. 네. 그걸 보고는 이제 엘프처럼 생겼을지 몰랐다. 여기서 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저희가 단 게 아니고 정말 이 시청자들이 달았는데 관장님이 정말 흡족해 하실 만한 댓글들이 많았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큰 교훈을 얻네요. 어떤 기관에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영상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영상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랄 경우에는 시청자께서 그 제작진을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을 그 제작진의 그 윗선을 그 기관의 기관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달면 오히려 더 많은 제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시즌 5개가 운영될 수 있지 않았나. 여기서 다신 거 아니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일반 회사라면 뭐 개발하는 일, 물건 실제로 만드는 일, 마케팅하는 일, 홍보하는 일 이거를 여기서는 학예사 선생님끼리 다 뭐 알아서 다 하시고 계시군요.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 국립박물관이 채용할 때부터 우리 연구직들 다 있지만은 역사 전공자, 또 고고 역사 고고학 그 안에서 조금씩 나눠가지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과학 전공 과학으로 보존과학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박물관의 장점이라면 좀 대학하고 다른 면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그 전공자별로 자기 전공이 있고 하나의 뭐 조총이든 총통이든 그런 그 문화유산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이것을 조사하는 게 우리 박물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세상에 어떤 보고서로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혹시 박물관에서 뭐 이런 총이나 포 같은 거 유물 직접 캐오시는 것도 하시나요? 그런 일은 안 하시나요? 캔다는 표현이 굉장히 발굴이라고. 네, 발굴도 하시나요? 발굴도 하세요? 발굴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고 파트 경우에 발굴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고 옛날에는 발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것을 통해서 유물을 입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오히려 발굴된 유물이 박물관으로 들어오죠.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조선시대 화약무기 뭐 이런 화기 이런 종류는 발굴이 어디서 되는 게 좀 많은 편입니까? 당시에 이제 병영이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 읍성 가운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군사 기지가 있던 곳에 아니면은 뭐 하남의 화사창리처럼 진짜 창고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역시 서울입니다. 한양 안에서 뭐 예를 들면 군기시 지금의 뭐 방위산업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국가기관산업에서 이렇게 무기를 만들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군기시터가 서울에서는 어디죠? 군기시터가 지금의 그 서울시청 만들면서 이제 새로운 시청을 만들면서 새롭게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보시면 그 유적을 보존을 싹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잘 볼 수 있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그 금속 활자 나왔다고. 좀 종로 쪽에서. 뭐 저희는 이제 금속 활자도 당연히 눈에 들어왔지만 거기에서 총통류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주목할 만한 사례였어요. 거기 총통류는 왜 있었을까요? 뭐 나머지 인쇄하면서 이렇게 금속 활자로 작업하다가 열받으면 한 발씩 쏘고 뭐 이런. 굉장히 좀 그럴 듯한. 내 출판하는데 말 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 지금은 금속을 재련해서 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는데 과거에는 금속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거의 그 재활용이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뭘 다시 녹여서 만들고 총통도 마찬가지고. 아까 서울도 그렇지만 우리 진주박물관에 있었던 유물 중에는 하동에서 나온 것이 상당히 많아요. 하동에서 왜 유물 나오죠? 그게 삼청동. 화개장터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총통도 있어서 화개장터에서. 사사로이 팔다가는 이제 크게 경을 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총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삼총통이라든가 팔천총통, 사전총통, 또 왕구형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아마 거기가 무기고였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천자총통이나 이런 걸 보면 통영에서 만들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수형이라든가 병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무기고라든가 거기서 실제 제작을 담당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총통하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막 거북선에서 실어가지고 막 박살하면 왜군들의 배가 막 한 방에 박살이 나는 어떤 대형의 어떤 화기, 그야말로 이제 대포라고 부를 만한 물건, 이런 걸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거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다루었던 에피소드는 지금까지 화력조선 에피소드들 중에서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 천자총통, 지자총통 이렇게 얘기하는 대형 화폭, 구경이 큰, 크게 생긴 이런 대포류, 이런 거는 이제 다룰 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네, 대형 화약 무기 연구 보고서를 2023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 발간을 했습니다. 천자, 지자, 현자, 황자, 그리고 불랑기, 위원포, 호준포 등등 대형 화약 무기들 전부 다 다뤘고요. 그와 함께 비격진천뢰, 장군전, 대장군전, 납환, 철환 뭐 이런 것들까지 발사체까지 전부 다 전부 다 총망라해서 대형 화약 무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소형 총통, 대형 총통, 뭐 우리 보고서 제목에서 그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구분하죠? 딱 보고 아 크네 이러면 대형 총통, 아니 조그맣다, 그거 크다 할 수 있냐? 네. 그러면 뭐 소형 총통이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건가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죠? 네, 일단은 먼저 이제 소형 화약 무기 보고서 발간하실 때 이게 이제 소형과 대형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에서 명칭부터도 포냐 총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혼용돼서 사용됐기 때문에 그 명칭의 고민이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도 많았었는데, 처음에 이제 소형 하실 때 이게 그 현대 화약 무기의 분류 체계를 따라서 개인이 쓰면 개인이 그 다루는 개인 화기와 그리고 2명 이상이 다루는 공용 화기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그거를 이제 소형과 대형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 평양선전전 때 낙상지가 이렇게 천자총통 2개 들고 이렇게 무쌍을 펼쳤던 상황이라고 따지면 천자총통도 사람에 따라서 개인 화기가 될 수 있다. 낙상지라는 사람이 있나요? 낙상지 낚시도 있나요? 낚시 우리나라에? 누구죠? 낚시는 이제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이렇게 파견온 이 아주 힘이 센 무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낙상지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는 훌륭한 명장입니다. 3대 500 정도 치면 개인 화기로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때 썼던 천자 총통은 한 200kg 정도 되기 때문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는 것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낙상지라는 중국에서 온 그 무장이 기운이 정말 세가지고 큰 대포도 들고 다녔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 있나 보군요. 그런 게 남아 있고요. 아무래도 좀 중국초에 과장된 기록일 수도 있고, 뭐 관훈장 같은 경우에 이 청룡원을 또 이렇게 한 손으로 돌렸다고 하니까 그 청룡원을 또 한 손으로 돌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좀 과장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힘이 셌다라는 것 같아요. 이제 평양성 탈원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낙상지가 한 손에는 그런 대형 총통을 들고 한 손에는 외장을 이렇게 잡고 가는 인간까지 들고 그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막. 네,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그림은 명시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거기 보면은 일본 장군도 장수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나오는데 명나라하고의 어떤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들을 그런 그림 속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약간 홍보용으로 한 걸까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이제 큰 화살표 같은 거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외장 한 명 잡으면 잡았네, 한 명 잡았다 이러면서 약간 힘이 세면 돌리고 있으면 사람들 다 좀 보고 대단한데 할 테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대형 총통이다, 소형 총통이다. 진지하게. 아무리 낙상지가 한 손에 총통 하나를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그래도 진짜 소형 총통이다. 보고서 수정하실 거예요? 아니, 이 뭐 분류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정의가 내려지고 모두의 공감을 받는 것이니까 뭐 개인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뭐 개인 화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이것도 제 평소에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총이라는 게 한자잖아요.
근데 이런 글자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글자는 아니지 않을까요? 원래 어떻게 해서 탄생돼가지고 언제부터 쓰던 글자죠? 그냥 제가 신기한 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정작 지금 중국에서는 총을 총이라고 안 부르고 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자로. 그래서 총이라는 글자는 언제 탄생해가지고 처음에는 뭘 부르려고 쓴 글자였을까요? 저희가 명문을 정리할 때 총하고 포가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앞으로 좀 경향성으로 한번 나눠볼 필요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거 포는 아시다시피 옛날 고대 중국에서도 네, 있었던 돌 글자니까요. 던지는 투석기 뭐 그 투석기. 시절부터 시작됐던 거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이 완전히 금속으로만 만들어진 이런 형태의 총통이라는 개념이 한 13세기부터 나오니까 네. 그때부터는 총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아, 그 이전에는 글자에 세 글자가 들어가니까. 네, 옛날에 화창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에다 막 집어넣고 하던 그런 이렇게 뭐 거는 불꽃이 나게 이렇게 했을 땐 창이라고 하지만 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돌 화창이라는 이제 대나무에 넣고 쏘는 총도 나오지만 그것보다 진보한 게 이제 철로 만드는 쇠로 된 거잖아요. 거. 쇠로, 그러니까 청동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 총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까 낙상지는 대형 총통도 한 손에 하나 든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야전 상황에서 이거 무기를 계속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병사들한테 다들 뭐 헬스 열심히 해라, 우리 운반하러 다녀야 되니까 뭐 이렇게만 강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형 총통 같은 게 뭐 운반하기 위한 어떤 뭐 방법,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이 대포를 수레에 실어 쓴다고 하면 나폴레옹 시대를 다룬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수레에 이렇게 말이 싣고 이렇게 그렇죠. 가잖아요. 네, 말이 그 앞에 끌고 가고. 네. 근데 조선 시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수레에다가 대포를 여러 대 놓고 그냥 운반만 하는 식으로 그리고 가서 설치해서 쓰는 식으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네. 그 상차하고 하차가 엄청 중요하군요. 그거는 이제 상하차가 이제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이기 때문에 홍경래 난 때 정주성 전투에서 또 남한산성에서 총통들이 징발해서 가거든요. 그때도 이제 총통 숫자랑 이 수레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수레에다가 여러 총통을 넣고 운반했다는 얘기고 실제 기록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정주성, 저는 이거를 보다가 저는 이거 화력조선에 사실 저는 입문했거든요. 이건 뭐 누가 이걸 진행하셨죠? 이건 뭐 약간 본인의 평소에 어떤 영화 감독 대비의 사심을 누가 좀 푸신 거 아닌가요? 이거? 제 사심은 아니고 예. 너무너무 이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만 아직 조회수가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나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나요? 우린 아직 배가 고파. 이런 얘기를 나의 경쟁 상대는 블랙핑크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총탄 이야기로 방탄소년단을 이기겠다.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이제 뭐 임진왜란 소재로 한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거북선이나 뭐 판옥선 이런 데 대포 장치해 놓고 뭐 저쪽으로 쏴라 이러면 병사들이 막 이렇게 수레에 장치된 포를 이렇게 막 끌고 와가지고 이쪽 딱 배치해 가지고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좀 현실성 있고 어떻게 진짜로 그렇게 운영됐을까요? 어땠을까요? 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수레가 없으면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있었을지 없었을지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사극에서 보는 수레의 형태는 19세기의 문헌인 융원필비에 그려져 있는 천자총통을 싣는 동차라는 동거라는 이름의 수레예요. 저희가 흔히 뭐 야외 공원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근데 그 이전에 수레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 신기비결이라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1603년에 만든 문헌에 보면 총통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나오는데 수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뭐 쐐기를 박아가지고 뭐 고정을 하고 뭐 높낮이를 달리해서 간다라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전에서는 썼을지 안 썼을지 좀 불명이고 안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정주성 전투에서도 수레에 실어서 쐈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이제 운반만을 위해서 수레를 이렇게 이용한 기록이 나오니까. 근데 해전에서는 수레가 없으면 쓰기 되게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해군 출신이신가요? 육군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야전에서 사용할 뭐 포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장치를 해 가지고 뭐 조준하는 그런 정도는 이제 개발해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 불랑기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 기가라고 불리는 이 실엉이라고 그러니까 기가란을 설치하는 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천자총통, 뭐 현자총통 이런 둥그란 원통 형태의 포를 어떻게 고정해서 쐈는지는 사실 이 말씀드렸던 포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 귀라는 뜻인가요? 그쵸, 귀예요. 네. 이거 자체가 이 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지만 포는 귀로 그 무게를 다 버텨요. 요거를 다 버티는 거죠. 내 귀가 아픈 네.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높낮이를 조절하지만 거기에다가 이 경첩 같은 걸 끼워서 네. 이거를 포가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천지환왕 총통에는 포위가 없거든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 불랑기 포를 도입을 하면 천지연한 총통에다가 할만한데. 우리도 귀 좀 달자. 네. 이거 뭐 불쌍해 보인다. 벼랑자에는 토끼처럼. 포위가 있는데 네. 아, 포위가 있는 황자 총통도 나중에 또 나오는군요. 네네, 그 아까 전에 그나마 좀 개량해서 발전시켰다 하는 길쭉하게. 벼랑자 총통이 네. 총통 이야기 쭉 했는데 이제 연구하다 보면 총통의 새겨진 글귀, 이 명문이라고 하죠. 새겨놓은 글귀. 그것도 이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다거나 그래서 재밌는 정보를 얻으신다거나 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삼총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명문이 길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사람 만든 사람이라든가 이 정도 그러다가 승자총통 단계가 되면 그 한 2배가 되는 승자총통이거든요. 그럼 승자총통 단계에 가면 이게 명문이 상당히 정형화돼요. 예를 들면 만든 연도, 그 다음에 무게는 얼마가 들어갔고 감독관은 누구고 장인은 누구고 중량이 어느 정도 되고 화약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되게 정형화된 이해고요. 대형 총통은 쓸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들어가요. 대왕구에 보면 거기에는 천자총통인가 이런 거에 중량까지도 같이 써여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자기 포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게 좀 면이 많고 같이 만들었던 어떤 그런 것인지 해서 그런 것도 같이 넣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좀 드문 경우지만 어쩌면 거기에 좀 군사 운용상에 뭔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무기 만들 때 항상 요 무기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배치하는 것 같더라. 어쨌든 이 명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작 연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그냥 간지로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냥 간지로만 되어 있으면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알겠지만 근데 이제 그 연호가 들어가서 연호 몇 년 이런 식으로 특히 말령 연호를 쓴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호가 들어가니까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어느 말령 연호라면 중국 명나라 때 사용하던 그 네, 그 임진왜란 당시에 맞습니다. 그 네. 만력 황제 그 말력 연호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혹시 연호가 안 나오고 그냥 간지만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거기 무슨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냥? 아니 간지만 쓰는 거는 조선시대 많이 그랬어요. 아, 흔히 일상생활에서.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아니까. 아,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지. 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죠. 그때 갑자년 하면 그래 그때 갑자년이지. 네, 그죠. 다들 서로 네네, 아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려고 그랬겠죠. 아, 그렇지만 요즘 연도를 써놓으면 굳이 서기 뭐 2024년 이렇게 아무도 안 쓰듯이 어떻게 보면 그 무기가 60년 이상 남아 있을 거란 생각을 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 후기 사회가 이중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사회잖아요. 망한 명을 여전히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청을 섬겨야 되는 그런 조건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청 황제의 간지를 쓰고 연호를 쓰고 싶지 않아서 간지를 썼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좀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총통의 명문에만 나타나는 양상은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명문 연구하실 때 명문 글자를 좀 잘 쓴 사람인가 못 쓴 사람인가 글자체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보십니까? 잘 쓴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람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문헌 속에만 남아있던 그 무기 같은 거를 무기 체계를 찾아낸 거죠. 어떤 거 있습니까? 그게 뭐였죠 그게? 일화봉총이요. 그건 그렇죠, 뭡니까? 일하고 진짜 이름 엄청 멋있는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완전 발사를 안 해서 막 새가 한 마리 막 날아갈 것 같은데. 막. 안 읽혔었는데 네. 계속 들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끝까지 안 보이는 건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 앞으로 연구 진전에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화봉총 어떤 겁니까?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총통 자체를 볼 때 이게 철로 제작된 포이기 때문에 명문이 사실 있는 줄도 몰랐고 사진을 녹이 계속 많이 보면서 쓸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부식 때문에 그 표면 부식 때문에 명문이 잘 안 보이다가 여기 글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이호정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명문을 좀 들여다보는데도 안 찾아지고 이게 무슨 글자지 하다가 와자를 하나 찾은 거예요. 와자의 밑에가
공짜인가 어쩐가 하다가 이제 저희가 문헌을 봤을 때 융원필비라는 그 문헌에 일화봉이라는 화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일화봉을 쏘던 총통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매칭을 시켰던 사례가 있었고, 그거랑 이제 명문은 없지만 형태가 아주 똑같은 게 딱 국내에 3점이 남아 있거든요. 총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다 그러면은 유사한 계통이겠구나 하고 저희가 찾아냈었던 거죠. 이름 엄청 멋있는데 일화봉총. 마지막에 궁지에 몰렸을 때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 안 되겠어 일화봉총 이렇게 하면 뭐 다 같이 막 합체해가지고 발사하는 막 약간 이런 느낌 드는 무기인데 일화봉 막 발사되면서 막 멋있게 막 날아가면서 막 어떻게 할 것 같은 이런 공황새였으면 그랬겠지만 네. 이 벌집이기 때문에. 아니 벌도 뭐 어떻습니까 날아가면서. 실제로도 이번에 찾으신 일화봉총이 나중에 영족대 기록인 고사신서라는 기록에 그 일화봉총이 나오는데 거기에 최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짧게 나온 돌기 같은 철이라는 뜻인데 실제 일화봉총에는 그런 돌기가 좀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있었던 그런 거라는 걸 좀 추정해 볼 수 있게. 연대도 대충 그때로 좀 비슷하게 추정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일화봉총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시대가 영종조 시대, 네. 그 이전에 숙종 때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시점에 되게 집중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혹시 쏘면 어떤 뭐 특징 성능이 있었는지 추측되는 바 있으신가요? 기록에 따지면은 커다란 이 탄환 하나를 쏜다고도 돼 있고 네. 또 다른 기록에는 탄환 뭐 100개를 넣어서 쏴버린다 라고 하니까 뭐 이거 진짜 필살기 맞네 이거. 그거 맞으면 이제 좀 많이 아팠겠죠. 네. 근데 명나라의 병서의 일화봉은 생긴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